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카페의 최기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리는 푸념이 이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이 취업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정부가 매년 한 50조 정도, 수십조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는데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실업자 수는 한 122만 4천 명 정도로 2000년 이후에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재구성에서는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술판을 벌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버닝썬 얘기인데요. 단순히 쌍방 폭행 사건으로 이해가 됐던 이 사건이 경찰과의 유착, 마약 수사, 그리고 성폭행 사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설에서 이 문제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카페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2월 14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월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에 대한 입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어제 청와대가 두 의원에 대해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올해 1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각각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업종에서 한 달간 18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는데요.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 증가, 청년 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 그레이스홀딩스로부터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요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개선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4가지 양보안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의 배당 및 송현동 부지의 연내 매각,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매각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 회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희망사항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헤럴드 경제 보도입니다. 지난해 라돈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실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실리코리아 컴퍼니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 및 판매한 제품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됐는데요.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보시죠. 지속되는 고용 한파, 정부 대책 효과는? 오늘 오늘 우리 박민호 기자와 그리고 정책부의 이진성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 기자, 네. 이 취업 문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계도 너무 많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혼란한 부분도 많고 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의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요즘에 수출이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상황에 또 실업률도 사상 최악 수준이다 이런 소식까지 겹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참사 수준이라는 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근데 일자리 상황, 고용 상황을 이제 날씨에 비교한다면은 좀 어둡고 비가 내린 좀 축축한 상황이다. 이렇게 장마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실업자 수 통계를 내보니까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122만 명. 이렇게 잡혔고 작년 1월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맘때쯤과 비교해 본다면 2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이제 4.5%로 조사가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그 단기적인 그런 분들까지 합친다면은 훨씬 더 넘는 거죠. 근데 이게 2009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었죠. 베어 스턴트 사태 이후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었는데 1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만 하면 다시 후퇴하고 해가지고 결국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률 8.9%고요. 취업자 수가 1월 한 달에는 19,000명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 정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30만 명씩 정도는 그래도 고용이 됐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한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그나마 일자리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건설업 이런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버팀목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경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통계청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는데 조치를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표가 민망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연구 기관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의 오류 때문인 건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관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노동력이 점차 필요가 없어지는 뭐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무르익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시장 경제가 지금 뭔가 오류가 있어서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취업 문제는 이 청년 문제도 있지만 또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고령자들의 또 일자리도 같이 맞물려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네네. 지금 뭐 현장에 나가 있죠, 세종에. 네네. 그 매년 일자리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도대체 네네. 취업률은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그 정부 등에 따르면 작년에 일자리 예산으로만 한 50조 원 정도, 54조 원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쏟아부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흔히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류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 연구기관 등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하면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제 원인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뭐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도소매 음식점업인데 취업자 증감을 보면 1월에만 6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살펴보면 급격한 최저임금이 예고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취약계층의 그런 일자리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는 그 기자로서 보기에 그 지금 발표라든지 얘기는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 그 직접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직접 현장을 보면은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한 일부분입니다. 이게 전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일부분인데 최저임금이 인상을 이제 이제 최저임금을 1만 원을 공약을 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흘러 들어오자 정부가 사실상 그 경제 전문가들의 말들을 그런 의견들을 좀 묵살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경제 부양책이 좀 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까지 그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그 이슈만을 따라가면서 그것만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일자리가 많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자리의 질이 어떤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고용의 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 전체 시장을 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기에는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통계청 자료도 보셨다시피 날라간 일자리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점 업만 봐도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정부가 사실 이제 포용적 성장 그리고 소득적 성장의 어떤 그 원칙이죠. 네. 하지만 그 피해를 오히려 취약계층들이 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고용의 예. 질이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책, 뭐 물론 그 경제 상황과도 맞물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이 서민들에게 또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로 취약계층뿐만 아니고요. 네. 이제 보시면 1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직 근로자 증가수를 보면 이게 정부가 이제 일자리의 질을 늘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27만 9천 명이 늘었는데 작년 1월 48만 5천 명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보다 좀 넘지만 되게 많이 그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가율이. 근데 그 수치는 어떻게 뭐 맞는 겁니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 수는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상용 근로자 수는 이제 작년에도 매달 30만 명씩 꾸준히 증가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꾸준히 증가했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또 10%대로 오르면서 올해 이제 20만 명대로 추락하자 이제는 그 하향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 아까 날라간 일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뭡니까? 네네. 맞아 지금 도소매 업 같은 경우는 아까 6만여 명 정도 네.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표현이 통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취업자 증가수가 1만 9천 명인데 1만 9천 명이라는 거는 거의 9년 만에 그 최악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그 경제사정으로 한꺼번에 증발된 일자리를 날라간 일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가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매년 증가하는 경제 성장률처럼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네. 그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 평균보다 훨씬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라갔다라고 이제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학계자 질문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직업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가 좀 많이 소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특히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큰 게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좀 기사를 봤는데 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관련된 정책 부분에서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호주 중앙 은행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고용 구조상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특히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아서 왜냐하면 비정규직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계층에서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든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제조업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그 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부는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이제 그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로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학계 그런 쪽의 의견을 많이 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교수 전문가들마다 또 보는 사안이 다르고 또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그런 그 색깔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많게는 뭐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의 뭐 20명을 동시에 통한다라던가 네.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관적입니다. 네, 일단 비관적이고요. 이미 이제 아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미 최저임금이 연이은 인상으로 네. 이미 현장에서는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별화된 이를 보완할 예. 정말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부는 뭐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하고 뭐 서비스업은 뭐 서비스업과 뭐 4대 유망 서비스 산업 등을 이제 중심으로 획기적 지원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바가 없다. 네네네.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앞으로 내용이고. 추진하겠다.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왜 이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나왔을 때 이 네.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날 땜질식 처방을 내리고 사실 어제 그 부총리도 그 고용 동향이 발표된 이후에 바로 그날 이제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기조가 있으면 좋은데 네. 믿고 기다려 달라라는 이유로 사항이 안 좋아지면 이제서야 다시 땜질 내놓는 이미 한번 금이 간 건물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실무관들, 그러니까는 그 세종시가 될 수도 있겠고 정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실무 공무원들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지요. 네,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도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이 좀 됐었는데요.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무원 그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문제를 떠나서 모든 뭐 ERTC 뭐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라든가 이게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시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추진해 본 적이 없던 정책들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정책을 짜다 보면 일단은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부총리나 장관은 그 기조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네. 그게 당연한 사실은 순리인데 이제 그 안에서 정책을 짜다 보니 실책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 기사를 하나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고용 참사 관련해 가지고 보통 최저임금 관련돼서 정책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오늘 간담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멘트를 했나 보면은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 분들하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상가 임대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맹점 수수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더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소상공인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배경을 좀 본다면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정책이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멘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오히려 최저임금이 부메랑이 되어서 또 타격을 받으니까 아마 이런 정책적인 약간 오류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좀 고용 동향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정책이 실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용의 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지금 이기성 기자는 집이 어디입니까? 저도 세종에 거주하고 세종인가요? 있습니다. 네. 원래 어디서 살았죠? 원래는 경기도 안양에 안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서 세종으로 내려간 거네요? 네네네네. 세종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네. 어떻습니까? 고용의 질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본인을 생각할 때.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세종시의 많은 음식점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 세종의 높은 임대료, 임대료 일단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세종시에 가면은 거의 블럭마다 상가들이 하나씩 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상가들을 이용할 만한 인구 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꾸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지적은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세종시를 다녀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계속 내려가고는 있는데 올라갈 기미는 없습니까? 이 취업률, 취업률. 일자리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사실은 많이 이제 취업자가 다른 때보다 조금 증가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 1월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이 넘었습니다. 네.
원래 1월에는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20만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10만에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2월부터는 숫자로만 보자면 네.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으나 네.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너무 공공 부분만 너무 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산하지 않으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고용 여건이 이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관련해서 좀 이제 표를 하나 좀 준비했어요. 이제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이제 고용 참사를 일단 인정하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방안을 중심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추경도 했고 뭐 공무원도 계속 증원하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데 우리 나라가 좀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좀 거지 경제학이라 해가지고 뭐 케인즈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땅만 파도 유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돌아서 경기가 부양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그 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최소한 일본 정도는 돼야 1억 명 이상은 돼야 이제 최저임금 정책을 썼을 때 돈이 돈다라는 뭐 그런 이론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 카드를 다 썼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 규모를 이제 2,000명 정도 이렇게 더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뭐 100% 정년이 보장된 또 그런 공무원도 아니고 단기나 뭐 무기한으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뭐 청년 인턴 형식으로 이렇게 뽑는데 그게 또 이제 취업률로 잡히긴 잡히니까 단기적인 고용 효과는 있겠지만 또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기존에 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좀 돈을 좀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세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부지를 지금 선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지역에서 어떤 곳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신공장 부지를 설정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빨리 발표를 해서 빨리 공장을 짓고 사람들 좀 많이 빨리 뽑게 좀 하겠다 이렇게 민간 부분에 이제 불을 지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그렇게 막 수십만 명까지 고용은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좀 살려면은 고용이 일단 우선 돼야 되고 거기 이제 불쏘시개처럼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민간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답은 알고 있지만은 풀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군요. 네. 이건 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만 취업률이라든지 일자리 통계를 낼 때 군인들 군대 가는 것도 포함합니까? 그러니까 취업률에 네네네. 군인들이 포함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나요? 네네네. 왜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취업자 수 증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그 가구 조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되게 저도 자세하게는 이제 잘 모르는데 네. 되게 좀 군인들 취업자 왜냐면 취업자라는 게 일단은 그 한 달 동안에 얼마큼의 네, 경제 기간 활동을 동안 해야 일을 되고, 경제 활동을 하면 급여를 또 이제 받아야 취업자로 되고, 받아들이는데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은 제가 통계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삼겹살 식당을 하잖아요. 네. 아들이 이제 직장이 없는데 만약에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나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취업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무직자인데 어떤 뭐 아르바이트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도와서 그거를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은 그게 다 취업률로 잡혀서 실제로 지금 실업자라든지 실업률은 사실 더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잡히지 않는 통계에 관련된 그 실업자 수까지 다 합치니까 13%까지 나온다라고 되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다 실업자인데 이렇게 실업률이 적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삼겹살 알바 이거는 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경제학 저서의 책에 보면은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제 원론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또 뭐 주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또 과외라든지 이렇게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간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4대 보험 같은 게 다 이제 일용직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그게 통계가 잡혀야지 취업자 잡히는 부분도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용돈은 아마
치워져 잡히진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지수 근로병세서를 떼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 이 고용 문제, 일자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에는 한진중공업이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강은희, 6위에는 김상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는 부산대병원, 4위에 안중근 의사, 3위 스마트시티, 2위와 1위에는 각각 논산화재와 자치경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한진중공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조선업의 산 역사인 한진중공업이 결국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빅조선소 부실로 인한 조선사업이 끝내 한진중공업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세기를 호령했던 조선사가 조선사업 매각 여부에 따라 부활을 논할 수 있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한진중공업 사업부문은 조선과 건설, 부동산 임대 등 기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조선 부문을 제외하고는 건설이나 기타 부문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진중공업은 종속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오는 4월 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했다는 입증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해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색어는 3위에 올라 있는 스마트시티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 각종 첨단 기술을 도시와 결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에 대해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며 교통과 치안, 재난방지, 행정, 의료 등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도 세웠죠. 정부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에 스마트시티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검색어 살펴보시겠습니다. 1위에 자치경찰 올라와 있습니다.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인데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부가 실시하려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과 같은 주민 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정청은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입법 로드맵도 그려놨는데요.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시범 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한 계획인데요. 이미 도입된 제주도를 제외하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검색어를 살펴보셨는데요. 8위에 한진중공업, 그리고 3위 스마트시티, 1위 자치경찰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중기 ITV의 박현준 기자입니다. 자, 박 기자. 예.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14일 정보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첫 심의에서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해당 과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각각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휴인호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휴인호는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에 애플워치 포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간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실증 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곳까지 허용했습니다. 단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거래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고시의 본인 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처리 법적 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올리브 헬스케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 모집 절차는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임상시험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임상시험 참여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 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그간 온라인을 통한 모집 광고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올리브 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전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결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첫날 9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실증 특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줬는데 상당히 좀 오래 업계에서 기다린 내용이고 이 구체적으로 그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3가지 사업 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내원 안내를 받거나 증상이 호전될 경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불편 감소 및 안전 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증진이 예상됩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해외에서도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공행정기관 고지서의 고달료를 재고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임상시험 매칭률이 향상되고 모집기간이 단축되며 참여희망자들의 편의가 향상돼 임상실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 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규제 샌드백제도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심의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정부의 규제 개선 이거 의도대로 좀 속도가 붙겠습니까? 네,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으로 규제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신청,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 초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제 발굴 신청 단계에서는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굴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기술적 해석, 특례 범위 설정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초기의 화상회의, 컨퍼런스 콜 등의 회의 형태도 유연하게 운영하여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 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제 내드린 퀴즈 정답과 정답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퀴즈의 정답은 최저임금제도였고요. 정답자는 효선문님 한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오늘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이제 힌트가 앞서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뉴스를 잘 보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뉴스토마토의 퀴즈를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을 하시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이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키워드를 좀 알아볼 시간인데요. 예, 실시간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모포비아. 노, 모바일 폰, 포비아의 줄임말로서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요즘,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루 34번가량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77.7%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외출 전 휴대폰을 찾지 못한 경우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과의존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금연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금단 현상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증세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아동의 경우 2015년 12.4%에서 1년 만에 17.9%로 증가한 것임이 알려져 앞으로도 유아동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증세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휴대폰 없이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카페나 식당에 가보셨나요? 분명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만났을 텐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각자의 휴대폰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자주 보았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순간적인 집중력을 요하는 매체이고 그로 인해 서로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게 되는 것이죠. 대인관계 형성 방해 외에도 노모포비아가 유발하는 부작용에는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유발, 신체 건강 위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을 망치는 위험한 요소가 되었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강남 클러버와 클럽 직원 간의 단순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버닝썬 사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그 유착관계 그리고 마약 및 성폭행 의혹 등 투 트랙으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수사를 지금 맡고 있고 어제죠. 그 버닝썬 대 이문호 대표 그리고 영업사장인가요? 한모 씨 네. 나와서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클럽 설립 경위라든지 좀 일반적인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네. 현재 지금 당시에 수사를 맡고 있는 현재도 맡고 있죠. 이제 경찰관이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조금 그 예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말을 네. 좀 한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18년 11월 24일 날 새벽 6시 40분 경에 버닝썬 클럽에서 이제 김상교라고 하는 분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서 경찰이 갔다가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요. 지금 버닝썬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서 경찰이 체포를 하고 좀 불법적이고 과잉적인 대응을 한 것이냐 이게 예. 첫 번째 논란이었고 두 번째로는 경찰하고 버닝썬 간의 유착관계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예.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물뽕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GHB라고 하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예.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하도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과연 어떤 것이 팩트이고 아닌지를 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출연하신 꼭 이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가장 좀 저로서는 궁금한 것이 이 김상교 씨가 사건 당일에 그 네. 폭행을 당한 후에 주장한 것이 클럽에서 그 춤을 추고 있던 여성을 누군가가 계속 성추행을 시도를 해서 그 여성이 자기 뒤에 숨었다. 그래서 이걸 말리는 과정이었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 말리는 과정에서 바로 그 MD라고 하죠. 그렇죠. 그 직원들이 버닝썬 직원들이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클럽 측은 또 다르죠. 정반대인데 김상교 씨가 특정 그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른바 뭐 부비부비를 시도를 했다. 그래서 끌고 나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의 그 특정 여성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김상교 씨가 자기한테 자꾸 저걸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클럽 측의 의견을 맞다고 해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나라고 하죠. 그 그렇죠. 특정 여성이. 애나죠. 예. 이 애나라는 여성이 그 버닝썬의 중국통 MD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뭉쳐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면서 이 김상교 씨를 고소한 사람이 2명이에요. 네. 여성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애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 애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6살인데, 사실은 8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에 그 외국인 특례로 들어와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체류 비자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에 좀 등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 학교가 맞춰졌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이 빅뱅의 승리가 운영했던 이 클럽에서 중국 VIP 손님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이었고 이 사람이 하얀 알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좀 그 물뽕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마약 유통과 관련된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얀 알약을 주면서 이걸 먹어봐라라고 하면 그걸 먹고 온 다음에 갑자기 과잉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신을 잃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행위를 했던 바로 이제 그 여성이 바로 이 김상교 씨하고 이 클럽 내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김상교 씨가 그날 주장한 바는 자신이 이제 그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체포가 된 것이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과잉 진압을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경찰서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애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성분 김상교 씨로부터 추행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날 다 이제 신상까지 다 적고서 갔는데 현재는 사실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애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추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애나는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재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에는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건의 진실을 사실은 파헤쳐내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퍼지기를 원하지 않는 양쪽의 입장이 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 클럽 쪽하고 이 김상교 씨 측하고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광수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관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여기서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차라리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중국 국적이죠. 그렇죠. 중국 국적이죠. 예. 이 아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렇죠. 핵심 핵심이죠. 인물인데 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승리 씨의 해명이 조금 특이해요. 네. 승리 씨하고 사실은 애나 씨가 사진을 이제 다정스럽게 찍은 것을 김상교 씨가 사실은 처음에 제공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약 공급책인 사람하고 빅뱅의 승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버닝썬 측에서 조직적인 마약 공급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또 내지는 손님을 끌고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행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이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승리 씨의 주장은 그냥 나는 팬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것일 뿐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애나라는 사람이 실제 VIP 중국 고객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하얀 알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승리 씨가 그걸 몰랐을까? 과연 승리 씨의 해명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도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광역수사대죠. 이걸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 관계자는 뭐 당장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필요하다면 부르겠다. 그렇죠. 이런 아주 편안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두 질문을 한번 같이 드려보죠. 이 경찰의 체포 과정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경찰이 좀 과잉 진압한 것 같다. 이것이 또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이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부에서 좀 이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수뇌부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 사실 이제 들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 먼저 이제 김상규 씨가 다른 손님을 강제 추행한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소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장모라고 하는 그 클럽에 있는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김상규 씨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하나의 상해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규 씨가 화가 나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뿌리면서 업무방해를 당시 시도를 했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안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뭐 뒤통수를 때리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현행범으로 이제 이 사람을 체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뒷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었고 이때 그 김상규 씨가 욕을 한 거죠. 경찰들에게. 네. 이 말단 개 XX야 이렇게 모욕을 하고 가래침을 이제 또 진술서 뭉치에다가 뱉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겹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는 체포를 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조금 강제적으로 물리력 행사한 거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이제 또 그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피를 흘리는 또 과정이 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경찰로부터 맞아서 그랬다라고 이제 김상규 씨 주장했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이전에 아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갑자기 코피를 흘렸고 그래서 바닥을 자기네들이 닦은 것인데 이게 CCTV 영상으로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비춰져 있다. 그리고 이거는 MBC 측에서 편집하고 왜곡적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주장이고요. 당시에 김상규 씨 측에서 CCTV를 좀 공개해달라고 했었을 때 한 대만 원래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4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경찰서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에 한 대만 공개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다 공개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찰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주장이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상규 씨 네, 20대죠? 그렇습니다. 이 20대인데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뒤에서 같이 보시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상규 씨가 처음에 이제 체포돼서 왔을 때는 너무 흥분했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폭행, 성추행 혐의까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말을 닫았다는 거, 입을 닫고 어머니하고 사실은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물론 성인인데도 이제 어머니가 조금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늘 더 이상 진술을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났고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체포해서 수갑 채웠을 때 수갑 빨리 풀어달라고 사실은 강력히 요구를 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부터는 조직적으로 그 경찰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하고 수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증거보존 신청이라든가 일련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이제 그 언론을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 대응이 MBC에서 먼저 단독으로 터뜨렸지만 그 전에 다른 언론사에 먼저 갔었어요. 그렇죠. JTBC에 갔었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이 피의자였죠. 김상규 씨의 주장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MBC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터뜨려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뭐 영상도 많이 나왔고 또 공개도 많이 됐고. 그렇죠. 저희가 이 시간만 좀 넉넉히 있으면 이 물뽕하고 이 MD들 이거 아주 자세하게 한번 뜯어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시간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죠. 네. 향후 수사는 이게 상당히 좀 경찰로서는 위기다. 검경 개혁과 관련돼서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이 문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뉴스 카페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